안녕하십니까? 예, 두 번째 날 오후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온라인으로 참석을 하고 계신데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들어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오후 세션에서는 우리는 세 분임 토의가 있겠는데 첫째 첫째 세션, 둘째 세션, 우리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의 첫째, 셋째, 다섯째 세션이 이 장소에서 열리겠습니다. KDF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에 첫 번째로 우리가 이 평창 디서빌리티 포럼을 개최를 하는데 저희들이 관여를 했고, 그 이후로는 이제 재단이 형성되면서 평창 기념재단에서 작년에는 못했고 2019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하고 있는데 사실 그 KDF라는 조직이 APDF라고 Asian Pacific Disability Forum이라는 그 아시아 태평양 지구에 있는 디서빌리티 포럼에 우리 한국 브랜치가 KDF입니다. Korean Disability Forum. 거기에서 지금 평창 디서빌리티 포럼이 만들어진 것이죠. APDF의 회장을 우리 박경석 대표가 그때 당시에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또 우리 APDF 저 회장이 우리 한국에서 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 포럼을 통해 가지고 이 강원도뿐 아니라 우리 한국 전역에 또 아시아 태평양 지구 전역에 우리가 그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기 위해서 이 2018년 동계올림픽 이후에 아주 좋은 그 물결이 여기서 형성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분임 토의에는 우리가 그 Leave No One Behind라는 이런 이거 아무도 배제되지 않는 이런 세상, Leave No One Behind. 이게 사실은 그 팬데믹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굉장히 드러났지만은 우리가 너무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소외되어 있었는데 이 소외된 사람들이 얼만큼 소외되고 어려운 생활을 하는지가 팬데믹에 더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국제 장기 요양 정책 네트워크라는 데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해가지고 희생을 당한 사람들 중에 굉장히 많은 그거로 인해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는데 특히 집단 거주는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 더 많이 당했어요. 제가 강원도에 살고 있는데 강원도 철원에 살고 있습니다. 88 올림픽 때에 서울 종로구에서 이 발달 장애 청년들을 갖다 전부 그냥 잡은 거예요. 잡아가지고 어디다 보냈냐면 문해리라는 데를 보냈어요. 철원에 있는. 지금도 그 문해리에 문해원, 은혜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한 3천여 명이 88 올림픽 때에 그때 수용이 됐습니다.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죽었고 또 지금 살아남은 사람들도 한 320명 아직도 수용돼 있어요. 근데 이러한 과거에 우리 아주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 오늘 세션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 탈시설을 할 것인가, 이제 또 시설 단체에서 탈시설을 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토론할 텐데 또 이 다른 나라와 이제 비교해가면서 핀란드나 이런 나라와 비교하면서 아주 좋은 세션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제3 세션에는 Make the right real, 이것은 인천 스트래티지, 소위 그 UN 에스캡 대회가 2012년에 인천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이거 인천에서 우리가 표방했던 그 표가 뭐냐면은 Make the right real. 왜냐하면 우리가 늘 그 권리에 대한 얘기는 하지만은 그게 현실적으로 와서 이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런 것을 너무 보질 못하기 때문에 아예 이 슬로건을 갖다가 Make the right real 해가지고 우리가 그런 그 표를 가지고 인천 스트래티지, 인천 스트래티지는 2022년이면 끝납니다. 이제 10년 동안 했는데 주로 우리가 이제 다룰 것이 이동권. 이동권이 우리 물론 서울에서 많이 투쟁들었지만은 대도시뿐 아니라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오히려 지방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우리 아시아 태평양 지구의 제3세계들이 엄청나게 이동권의 문제가 많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거에 대한 또 이 토의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게 오늘 오전 세션에서 나왔지만은 Before Corona, After Corona, 소위 그 After Pandemic, 우리가 이제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드러난 여러 가지 취약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취약점들을 우리가 이제 폐허거치는 데서 새로 빌딩업,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옛날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아니고 옛날에 잘못된 것들이 다 드러났어요. 이번에 드러난 건데 이 드러난 이 잘못을 고쳐서 새로 빌드업,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 하는 그러한 이 주제를 가지고 이 세션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세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이 장애를 가지고 이 사회 속에서 정말 소외되지 않고 같이 어우러져서 같이 살 수 있는 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것이 중요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또 여기서 구체적으로 토의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장애의 문제가 드러난 것 중에 물론 의료 문제, 의료도 많이 소외됐죠. 교육, 또 그다음에 직업, 가정, 또 그 외에도 사회 참여, 이 모든 그 부분에서 장애인들의 소위 소외된 것이 더 확실하게 드러났고,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 엄청난 피해를 입은 것도 또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재정비해서 포스트 코로나의 새로운 세계를 만들 때는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가 같이 인클루전 되는 아주 융합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같이 연구하고 토론하고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세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깨달으시고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가서 우리 사회를 새롭고 아름다운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앞장서시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부임 세션 1 누구도 시설에 남겨두지 않는다의 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임 세션 1은 2019년도 작년 한 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저희가 맞이하면서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많은 사망자들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전 세계적으로도 나타난 현상이었는데, 국제 장기 요양 정책 네트워크에서 2020년 10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중에 46%가 집단 거주 시설에서 발생했었고,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 정부가 시설 거주 장애인의 생명, 건강, 안전을 보호하는데 실패했다라는 것을 나타나고 있다라고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제 장애계는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제10조 생명권과 11조 위험 상황과 인도적 차원의 긴급 사태, 그리고 제19조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동참에 기반해서 긴급 탈시설을 지원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탈시설과 관련해서 상당히 뜨거운 감자이고 너무나 원칙적이고 너무나 인권적이고 너무나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 장애인 복지 정책 자체가 지역사회 서비스를 기반으로 설계되어 왔던 것이 아니라 시설 중심으로 설계되었던 이런 서비스 전달체 자체를 개편시키는 상당히 이제 혁명적인 내용들일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상당히 인권적이고 원칙적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논란들이 많은지 지금 이번 분인 세션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입니다. 핀란드에서 유카 쿤푸오리 로펌의 대표이신 분이십니다. 강의 제목은 유럽 탈시설 운동의 현황 및 시민사회 전략인데, 유카 쿤푸오리 대표님은 20년간 핀란드 장애인 인권 운동을 참여해 오셨고요. 10살 때 척추 종양 진단을 받으신 이후에 휠체어를 타고 사용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2018년 2월에 핀란드 최초로 장애인 활동 보조에 관한 사건을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에 제소하였고, 동시에 유럽 사법재판소의 타 EU 국가에 대한 장애인 활동 보조에 관하여 성공적으로 변론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유럽, 인도, 우간다, 엘살바도르, 타지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전 세계 여러 국가를 방문하면서 강연을 펼치시고 있다고 합니다. 유카 쿤푸오리 대표님을 모시고 그 첫 번째 발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es, thank you. Can you hear me? 잘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Yes, you can hear me well. 네, 잘 들리시지요? 네, 잘 들립니다. Okay, so I can go on. 네, 그러면 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를 시작하면 될까요? 네, 발표 부탁드립니다. Yes,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Good afternoon. 먼저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핀란드에서는 아침 6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고, 저는 유카 쿠푸보리라고 합니다. 저는 핀란드에서 변호사로 일하면서 장애 활동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립생활과 관련된 유럽 공동체, 유럽 NGO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중요한 컨퍼런스에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사실 직접 방문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안타깝게도 그럴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시설과 관련해서 핀란드에서 그리고 유럽에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닥치면서 어떤 상황이 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들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또 어떠한 조치들을 핀란드에서 취했고 또 유럽 차원에서 어떠한 조치들이 있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책이나 또 실제 생활을 통해서 제가 배우게 된 것은 법적인 제도, 즉 장애인과 관련된 법적 제도라는 것은 세계 곳곳에서 다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장애인들이 처한 상황은 유사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핀란드에 계신다면 또 한국에 계신다면은 여전히 많은 장애인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현황이고요. 또한 여러 가지 도구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법적인, 그리고 정치 법적인 옹호 활동과 같은 다양한 조치나 활동, 툴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애와 관련된 NGO들도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이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인권 단체들을 상대로 여러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제소를 하고 상고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유럽 사회권 위원회에 본 사건을 제소했습니다.
유럽의 장애 단체들과 함께 이러한 재소한 사건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시설이라 하면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핀란드에도 장애인을 위한 시설들이 있는데 핀란드 정부에 따르면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건립이 되었고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 지난 10년간 이렇게 자부심 있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이 시설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툴쿠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데 장애인들이 사실 대부분은 자기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뿐만 동시에 이러한 시설, 한 지붕 아래에 여러 장애인들이 같이 살고 있는 그런 시설도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휠체어를 타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손을 다치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스스로 이동할 수 없게 되겠죠. 이런 경우는 제가 어쩔 수 없이 도움을 받기 위해서 시설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핀란드도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핀란드의 경우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핀란드에는 좋은 법 체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좋은 법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장애와 관련해서는 법 체계가 모범적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이 여기에 못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전히 투쟁을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 그 법률 회사에서는 수천 건의 소송 건을 지금 핀란드 전역에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도움을 얻기 위해서 장애인들이 법원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서상에는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다 실천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장애인들 입장에서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장애인 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사회적인 돌봄이 필요한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황이 어려워지면은 이들을 가장 먼저 소외시키는 경우가 생깁니다. 코로나가 닥쳤을 때 핀란드와 전 세계가 악영향을 받게 되었죠. 그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여러 정부들이 장애인에 대해서 안 좋은 정책들, 조치들을 많이 취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3월에 이러한 장애인 시설에 대한 방문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들이 봉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 시사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방문 금지였습니다. 가족, 친척, 친구들, 시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시설 내에 거주자들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건물까지 가서 창 밖에서, 문 밖에서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음식 같은 것들 갖다 주는 경우도 있었지만 직접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코로나가 닥치기 전에는 가족들이 사실 시설 내 거주자들에게 많은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락다운이 시작되면서 전혀 가족을 도와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태의 가족에 의한 지원을 받지 못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시설 밖을 외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장애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말 그대로 이 시설 내에 갇히게 된 것이지요. 시설 밖을 벗어나게 되면은 코로나가 끝나기 전에는 다시 재입소를 할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질병이 있는 장애자가 있었는데 매일 사실 도심 지역에 방문하는 것이 일상생활의 일부였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 장애인이 도시로 방문할 수 없게 되었었고 방에 갇히게 되었고 또 많은 약을 맞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좀 사람을 정적으로 만드는 그런 약을 많이 맞게 되었고 그런데 자기 파괴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를 종종 방문했었는데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스스로 갇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시설 내에서 갇히게 된 결과였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장애인들이 여러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물리치료라든지 여러 병원이나 시설에 방문을 해서 받는다든지 아니면 외부에서 물리치료사가 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지원과 서비스가 중단되었습니다. 코로나가 닥쳤을 때에 그리고 이 시설들이 봉쇄에 들어가면서 또한 우리가 그 법적 근거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법치주의에 기반한 사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법의 근거를 둬야 된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 봉쇄는 법의 근거를 두지 못했습니다. 국제법, 그 어떤 국제법에도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각 국가별로 우리가 반드시 생각을 고려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법적인 근거가 있는 조치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법적인 근거가 없다면은 관련 정부 부처, 관련 기관들 에게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이것이 법적인 근거가 없다라는 사실을 밝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우리 정부가 시설을 법적인 근거 없이도 쉽게 봉쇄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면은 이것이 가능하다면은 다음번에는 도대체 얼마나 쉽게 이렇게 시설을 봉쇄를 또 하게 될 것인가? 법적인 근거 없이도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치주의가 타협이 되고 약화된 것이고 차별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강제로 봉쇄됐지만 나머지 일반인들은 자유롭게 일상을 살아가고 거리를 오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코로나 봉쇄 상황이었습니다. 핀란드에서의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 실무단이 설립이 되었는데 이러한 실무팀들의 장애인이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유엔에서는 장애인 권리 협약에 사실 그 법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 단체들에서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장애인들도 이러한 코로나 대응 실무위원회에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장애인 NGO와 협의할 의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옹호 활동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법적인 그리고 정치법적인이라고 제가 부르는 옹호 활동들이 많은데 저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법적 옹호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장애인 단체들의 경우 핀란드에서는 정치적인 옹호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언론이나 정치인들과 연락을 취하고 접촉하고 의회에 가서 이제 제안을 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적인 옹호 활동이란 무엇인지 보면은 대부분 법원에 제소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외에 그 전문가들, 법 교수들이라든지 그 전문가들을 상대로 어떤 교육도 하고 협의도 하고 또 우리 사회의 일반 다른 분야 변호사들을 상대로 여러 가지 자문을 제공하고 또 어떤 법적인 자문을 많이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법적인 활동은 지금
예를 들어 시설에 대한 봉쇄 문제를 해결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옹호 활동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지역 차원에서 법적인 조치들, 전국 차원에서 법적인 조치, 그리고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이런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EU의 NGO들, 또 유럽의 자립생활 네트워크와 같은 이러한 범유럽 차원에서의 단체들의 활동도 필요합니다. 이들이 국제적인 어떤 그 법적 오고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활동들은 지역 차원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하는 경우도 계실 것 같은데 이 시설이 어딘지 시설을 운영한 사람들을 직접 만나 본다든지 아니면은 법원에 제소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 과정이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이 사실 서로 많이 친절하거든요. 정부에 대해서 친정부적인 태도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를 상대로 제소를 한다는 것이 처음에는 우리 핀란드인들의 정서상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고자 하려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별로 많지가 않았었습니다. 이 정부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법적 옹호 활동이라는 것이 물론 쉽지는 않지만 법적인 도구들이 있고 또 용기가 있다면은 여기에 참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별로 자기의 목소리를 내야 되고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또 법적인 옹호 활동과 함께 이 두 가지를 결합한 정치 법적인 옹호 활동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정치적인 활동도 하면서 또 법적인 활동도 동시에 진행을 하는 것. 사실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자립생활 그 가능한 방법을 생각한다면은 결국에는 우리 개개인 모두가 법적인 존재들입니다. 법인이고 어떤 법적인 인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핀란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고 법체계의 일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이 우리 편이라면은 우리가 아주 힘센 사람이 아니다 하더라도 작지만 법을 우리를 위해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NGO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이 바로 법적 옹호 활동의 장점입니다. 큰 정치적인 지지 없다 하더라도 법적인 옹호 활동을 통해서 많은 것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을 위한 이러한 법적 옹호 활동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특히 장애인과 관련된 NGO들이 장애인들을 도와서 이 법적 옹호 활동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법적인 도구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교육과 홍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핀란드에서의 경험을 여러분과 공유를 했는데요. 모두가 이런 법적인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핀란드에서 바로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유럽에서도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또 한국에서도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듣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주 좋은 컨퍼런스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장시간 지금 핀란드 시간이 새벽 6시라고 합니다. 6시에 이른 새벽에 그 한국의 평창 장애 포럼을 위해서 이렇게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많은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가장 큰 내용들로만 짧게 추리면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시통역이긴 했지만. 예, 전 세계적으로 핀란드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그 시설을 봉쇄하는 활동들이 많이 진행되었다라는 것과 그리고 그 핀란드에서도 코로나 시에 그 세 가지 형태의 시설 방문 금지 형태 봉쇄를 진행했었는데 방문 금지와 외출 금지
외출 금지에 따라서 약물이 과다 복용되는 사례들이 있었고, 그리고 서비스 이용하는데 많은 제약들이 발생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한국과 별반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들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시설을 봉쇄하는데 어떠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시설을 봉쇄할 수 있다라면 우리의 권리 또한 어떠한 근거 없이 더 많은 것들을 통제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다라는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 지역 사회에서는 비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데 시설에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들은 많은 통제를 받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활동들에 관련돼서 그 정치적 활동과 법적 권리 옹호 활동 등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법적 활동 중에서도 그 국제적인 그 법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국제적으로 법적으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 또한 상당히 필요하고, 정치 활동으로는 가장 인상 깊은 단어가 있었는데 친절한 핀란드에서는 예, 친절하지 않은 한국의 장애인들의 상황들은 어떤지에 대해서 이따가 또 발제해 주시는 분들과 토론하시는 분들과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절한 핀란드에서는 정부 대상으로 정치적 투쟁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법적 투쟁과 법적인 활동과 정치적인 활동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이후에 많은 질문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질의응답 시간에 같이 진행하면 좋을 것 같고, 예, 두 번째 발제 모셔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장애 여성 인권 운동에서 상당히 크게 활동하고 계신 단체입니다. 장애 여성 공감회 이진희 공동대표를 모시고 진행할 텐데요. 강의 제목은 신화재활원 긴급 탈시설 투쟁, 시설 사회를 부수는 연대의 회로망이라고 써 있습니다. 예, 이진희 대표님은 한국에 계신데 그 급한 일정으로 그 줌으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이진희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네, 이진희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저는 장애여성 공감에서 활동하는 이진희이고요. 장애여성 공감은 장애 정치와 페미니즘이라는 교차적인 관점으로 한국 사회에서 장애여성 인권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저는 신나원 긴급탈시설 신화재활원이라고 한국의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하는 이 재활원의 긴급탈시설 투쟁을 통해서 이 투쟁이 장애인 당사자가 시설에 감금되어 있던 이 역사를 폭로하면서 어떤 차별과 불평등을 경험했는 맞선 싸움이면서 동시에 시설 사회에 gat혀 있는 어떤 몸들이 있는가, 어떤 소수자들이 이 시설화된 삶을 사는가를 함께 도전하는 투쟁이라는 내용의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장에 나가지 못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네, 현장에 계신 분들의 또 토론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월 24일에 저희는 한 통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이 편지는 신화원에 30년 동안 거주했던 당사자가 보낸 편지였는데요. 그러나 놀랍게도 당사자는 이 편지보다 먼저 장애여성 공감 사무실에 슬리퍼만 신고 탈출과 같은 그 시설에서 나오는 결단을 감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월 22일에 본인이 시설 밖으로 나가고 싶다라는 편지를 써서 장애여성 공감과 송파구청에 편지를 보내고요. 이 편지를 썼다는 이유로 본인이 추궁을 당하고 시설 안에서 불이익 더한 어떤 폭력에 노출될까 봐 편지를 보낸 그날 바로 슬리퍼만 신은 채로 장애여성 공감에 방문하게 됩니다. 이 분의 방문을 통해서 장애인 탈시설 운동을 오랫동안 진행해 오고 있었던 장애여성 공감은 탈시설에 대한 운동에 동참하면서도 이 상황 자체에 대해서 아주 크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게 됐던 이유는 이렇습니다. 사실 5년 동안 이분을 만나면서 저희가 거주시설 지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탈시설을 지원을 했었는데요.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에서 이분과의 만남은 오히려 줄어들었었고, 그리고 예방적 코호트 격리라는 이름으로 이분
하고 만날 수 있는 상황들이 더욱 단절돼 있었는데 오히려 이런 단절 속에서 이분이 밖에 나가야 되겠다. 나의 인권을 스스로 찾아야 되겠다라는 욕구가 더 커졌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되게 당연한 것이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충격을 주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30년에 이분이 30년 동안 시설에 살았던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은 국가가 이 사람을 감금했던 역사를 어떻게 반성하고 사과할 것인지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싸움들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삶의 전략, 그러니까 시설 안에서 살아가는 삶 말고 어떤 전략들이 필요한지 최소한의 조건, 탈시설은 최종 종착지가 아니라 다른 삶을 살아가기 위한 상당히 전제되는 조건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화 재활원과 공감과의 만남은 2016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거주시설 네트워크 사업을 만납니다. 하지만 거주시설 네트워크 사업은 서울시에서 정책화한 방향에 맞춰서 진행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들을 경험하는데요. 시설에서는 비협조적인 태도를 일관되하고 있었고요. 당사자들과 함께 만나는 시간들을 결정하는 것은 오로지 시설장의 승인을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만나고 일정을 짜는 것들, 이런 결정권이 이들에게 없다라는 것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된 시설 투쟁을 통해서 경험한 바 있었지만은 이것이 얼마나 공고한지, 그리고 시설에 있는 시설의 권력이 이들을 통제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도 인권을 보호한다. 이들을 보호해준다. 이들을 안전하게 관리한다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인권의 이름으로 이들을 통제하는 모습을 마주하면서 한국 사회에서 인권이 어떤 방식으로 제도화되었는가,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이라고 바라보는 관점이 시설이 존재하는 한은 영원히 깨질 수 없겠다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2020년 12월 25일에 신화재활원에서 최초 확진자가 발생하고요. 70여 명이 집단 감염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예방적 코호트 격리라는 이름으로 시설 안에서 밖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외출을 금지하고 연애를 금지했던 상황, 안전을 이유로 탈시설에 관련된 모든 자원들을 시설은 봉쇄시켰었습니다. 오로지 코로나19라는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봉쇄시켰고, 이 예방적 코호트 정책에는 보건복지부, 그리고 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대본, 모든 정책들이 함께 이제 일치 단결해서 이들을 시설 안에만 머무르게 하는 정책을 펼쳤던 거지요. 그러나 이 안전정책은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70명의 사람들이 감염되게 되고요. 서울장애인 차별철폐연대는 서울시청 앞에서 이에 대한 책임을 촉구하고 지금 당장 긴급 분산 조치, 시설 안에 더 이상 사람들을 코호트 격리시키지 말고 예방적 코호트 격리의 실패를 인정하면서 긴급 분산 조치를 하고 시설 밖으로 나오게 하는 긴급 탈시설을 이행하라고 촉구하게 됩니다. 네, 긴급 농성에 돌입한 결과로 서울시는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조치 계획으로서 긴급 분산 조치를 하겠다, 긴급 탈시설을 이행하겠다라는 약속을 12월 말에 보내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짐작하시다시피 이것은 이행되지 않게 됩니다. 긴급 분산 조치는 겨우, 그러니까 확진자에 대해서 병원으로 이동해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게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또 비확진자를 신화원 밖으로 나와서 자가격리를 실시하게 하라는 요구, 이에 대한 지원들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요구들에 대해서 서울시뿐만 아니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함께 요구하는 농성을 진행하게 되고요. 이 농성이 시작된 지 2주 정도 후인 1월 12일에 전원 분산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전원 분산 조치가 이루어지고 나서 3일 만에 신화원에 재입소되는 상황들을 저희는 마주해야 했습니다. 신화원에 재입소하면서 저희들은 이 과정에서 무엇을 또 발견하게 됐냐면은 신화원에서 긴급 분산 조치된 사람들이 서울시, 그러니까 이제 공적기관에서 마련한 거주 공간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신화원과 연관되어 있는 종교기관에 모여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종교기관에 모여 있으면서 예배나 이런 종교 행위까지 집단적으로 같이 했다라는 사실을 당사자들과 어렵게 통화하는 과정 안에서 저희가 이제 파악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미봉책으로나마 이루어졌던 긴급 분산 조치도 1월 15일에
다시 시설 안으로 이들을 다 들여보내는 것들을 감행하면서 자가격리 2주의 원칙도 지키지 않게 되는 것들을 저희가 확인하게 되고요. 이것을 저지하고 막아서기 위해서 신하원 앞에 천막을 치고 긴급 농성에 돌입하게 됩니다. 네, 긴급 농성에 돌입하면서 저희가 성취했던 성과는 신화재활원의 탈시설, 긴급 탈시설 지원을 위한 TFT를 서울시는 운영하겠다라는 약속을 받아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약속들을 이행하기 위한 이 TFT에 사실 농성을 주도했고 이 차별에 대해서 그리고 감금됐던 상황, 호투격리 문제에 대해서 제기했었던 서울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이 진보적 장애인 단체들은 배제되게 됩니다. 오히려 이들에 대한 긴급 분산 조치를 방해했었던 신화재활원은 이 TFT에 들어가게 됨으로써 사실 상당히 난항이 예상되는 흐름들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이렇게 4차에 걸쳐서 TF가 진행되는 동안 뚜렷할 만한 성과는 아직까지 저희가 들을 수 없었는데요. 어쨌든 이 과정 안에서 강모 씨 아까 편지 서두에 보내드렸던 그 편지를 쓴 분께서 탈출을 2월 22일 날 하게 되는 거죠. 긴급 분산 조치를 해지하고 나서 긴급 탈시설을 진행하라는 요구에 대해서 수행하지 않는 기간 동안 이분은 시설 안에서 지속적으로 위험한 상태에 놓여져 있기를 거부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외부의 장애인 단체나 서울시에서 긴급 탈시설에 대한 문제나 아니면 시설 안에서 호투 격리를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압박을 느낀 신하원은 내부적으로 이 인권 침해 강도를 높였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를테면은 잘못된 코로나에 대한 정보를 계속 원장이 거주인들에게 제공하기도 하는 거죠.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장애여성 공감하고 통화를 하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외부와 통화를 하는 것만으로도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다. 전화를 하지 마라 하고 전화기를 압수하거나 이런 인권 침해 상황까지 계속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코로나19를 통해서 밝혀진 인권 현실에 대해서는 앞서서 여러 사례를 통해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방적 코호트 격리라는 것은 이미 그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통해서 외부와 일체 접촉을 차단했던 대형 장애인 거주시설과 요양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함으로써 집단 거주시설이 집단 감염에 가장 취약하다라는 것은 이미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또 세계적으로도 코로나19로 사망한 절반이 수용시설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이미 밝혀졌었죠. 이런 어떤 수치가 말해주는 것은 이미 이 코로나19로 이 격리된 삶을 사는 사람들의 인권, 그리고 팬데믹 상황에서 얼마나 건강권을 위협받는지에 대한 것은 이미 밝혀졌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역설적으로 팬데믹 상황에서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 현실이 사회에 폭로되게 된 것이죠. 네, 뿐만 아니라 저희는 또 이런 문제들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한국 사회에서 낯선 문제는 아닌데요.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 현실은 사람을 관리하는 권력이라는 부분입니다. 24시간 프로그램이라는 것, 이들을 교육하고 훈련한다라는 프로그램은 실은 통제와 감금이었고 전문가와 선생님, 사회복지사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치료와 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했다라는 것이 이 신화와 재활원의 집단 감염을 통해서 한국 사회에 전면적으로 더 강도 높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아니라 일상의 존엄이 보장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는 사회적 요구를 저희는 강도 높게 번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예방적 코호트 격리는 한국 사회에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면회, 외출, 외박을 제한하는 조치로서 중대본과 보건복지부에서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오고 있는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외부 세계와 이 집단 거주시설, 요양시설을 차단하는 것이죠. 올해에도 대구시에서는 이러한 외출, 외박, 원칙적 금지에 대한 내용들을 행정명령 고시로 이제 통보해 와서 장애인 단체들의 비판을 사게 되기도 했습니다. 예방적 코호트 격리 실패는 이미 연구 자료를 통해서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실시해 왔던 최초로 실시했었던 경기도나 대구 경북의 사례를 분석한 연구 결과에서는요,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동일 집단을 원천 격리하는 코호트 격리와 예방적 차원에서의 어떤 격리를 이야기하는
예방적 코호트 개념을 통합해서 사용하는 것은 개념적으로도 충돌한다라는 비판을 했었고요. 그리고 외출 제어 제한과 면회 금지는 당사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종사자의 52시간 초과 노동들을 강제함으로써 종사자의 인권도 동시에 이제 침해하게 되는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종사자가 강도 높은 노동에 놓여지게 됨으로써 기존의 집단 감금 시설에서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인권 침해의 가능성을 더 높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와 노동 강수가 심각한 상황에서 장애인의 인권이 종사자와의 관계에서 제대로 지켜지리란 보장을 약속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사회복지시설에서 이제 집단 감염이 발생이 되었고 격리되었다라는 것은 안 그래도 감염돼 있던 사람들의 위치에 있었던 이들에게 한층 더 낙인을 강화하는 효과를 불러온다라고 비판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격리 실시 이후 오히려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통해서 예방적 코호트 격리는 실패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장혜영 의원실에서도 이 표에서 보시는 이 통계들을 통해서 예방적 코호트 격리 되었던 거주인들보다 외부와 이렇게 출입을 했었던 종사자들의 감염률이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통제했던 사람들한테서 감염률이 더 높아졌다라는 거죠. 예방적 코호트 격리의 실패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신화재발원도요. 감염이 발생하고 나서 코호트 격리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더 감염이 확산되는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효과가 아니죠. 그런 문제들이 발견됐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K 방역이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for the disabled 이 방역을 놓침으로써 집단 이 거주 시설의 자체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안전한 상황들을 보장할 수 없다라는 것들이 발견되게 되는 것이죠. 긴급 탈시설의 개념은 앞서서도 좀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팬데믹 기간에 한시적으로 집단 감염과 인권 침해의 우려가 높은 거주 시설의 장애인들에게 즉각적인 탈시설이 가능하도록 물적 인적 자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집단 감염을 방지하고자 하는 긴급 탈시설에 대한 필요성은요. ENIL에서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공간권, 위험 상황과 인도적 차원의 인권 차원의 긴급 사태, 자립생활, 지역사회 동참들이라는 국제 인권 규범을 근거로서도 지지를 받고 있는 개념입니다. 이를 한국 사회에서 신화원 사태를 바라보면서 장애인 인권 운동이 적용하라고 싸웠지만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긴급 탈시설을 위한 요구 사항들은 장애인 거주 시설에 대한 거주 금지 명령, 저희가 서울시에 요구한 내용들은 이러합니다. 코호트 격리 됐었던 사람들을 재입소시키지 마라. 재입소시킴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라는 것이었고요. 긴급 탈시설을 즉시 이행을 해서 이 위험적 상황에 한시적으로 긴급하게 즉시 이들을 위한 안전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긴급 탈시설 이후에는 안정적으로 개별적인 지원을 통해 탈시설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라는 것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긴급 탈시설 이행의 필요성의 강조는 이런 의미들을 가집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한국 사회에서 K방역으로 상당히 박수를 받고 있는 이 K방역이라에서 강조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회적 고립이 없을 때에만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해외 연구 자료에서도 동일하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사회적 고립이라는 것, 감금 상태라는 것은 장애 차별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연령주의나 정상신체주의, 성차별주의, 인종차별 이런 다양한 교차점에서 발생하는 돌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부족, 돌봄을 의존의 문제, 병리적인 문제로만 바라보는 인식의 문제, 그리고 여기서 시장화되고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장애인 복지 시설이라는 이런 사회복지 거대한 재단에만 위임하는 시장화 정책으로서 팬데믹 상황에서 장애인의 어떤 인권이라든지 위험도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긴급 탈시설 이행을 거치지 않고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라는 얘기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서구 국가들에서의 장기 요양 시설인 LTC에서도 마찬가지로 방문객 완전 차단이라는 것이 오히려 그들의 어떤 질병으로부터의 취약성을 더 악화시켰다라는 내용들의 보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긴급 탈시설을 막는 이제 감금의 회로망과 인권 침해 사례를 말씀드리고 제 발표는 마무리 드릴 텐데요. 긴급 탈시설의 중요성을 계속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에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은 신하원 거주인을 둘러싼 사회적인 장치는 감금의 회로망을 촘촘하게 구성해서 작동하고 있지 탈출이나 해방, 인권, 자유를 위한 회로망이 절대로 구성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신화재활원은 시설 유지에만 집중하고 있었고요. 장애인복지법에는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조문에 가정에서 보호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명시하면서 이미 중증장애인,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그리고 나의 집을 가진 존재로 살아갈 수 없음을 전제하고 시설의 필요성들을 강조하는 법의 내용들이 한국 사회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어떠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도 내어놓지 않고 예방적 포트 격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혹은 신화재활원의 당사자들의 요구와 원장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하면서 이미 약속한 사항들을 불이행하는 것에 대해서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시설, 모든 사회적 정책 네트워크가 이들을 가두는 것에만 기여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저희는 여기서 감금의 회로망이라는 개념을 빌어서 신화재활원의 사람들이 긴급탈시설 할 수 없게 만드는 구조에 대해서 지적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행정, 물리적인 구조, 담론, 그리고 이 넓은 노동시장의 역동들이 이들을 이 감금의 회로망에 지속적으로 가두고 누구도 이들을 연대나 해방, 자유의 회로망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런 열악한 처참한 인권 현실이 역설적으로 긴급탈시설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시설 원장은 본인이 장애인을 보호한다, 이들의 보호자다, 이들의 부모다, 나는 이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했지만은 핵심적인 건 이런 것입니다. 시설 원장과 거주인의 이해관계는 기본적으로 충돌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주인은 밖에 나가길 원했고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쓰고 슬리퍼만 신고 시설 밖으로 탈출했습니다. 그런데 시설은 아직까지 이 사람의 퇴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잠시 잠깐 잘못 판단했다. 그의 욕구가 아니다. 장여성 공감해서 회유했다라는 방식으로 호도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백신의 문제가 해결되면은 장애인 거주 시설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더욱더 문제를 악화시킵니다. 백신이라는 것은 백신은 생명의 존엄성이 우선되는 사회를 위해서 이 백신 접종의 원칙에서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는 어떤 원칙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요. 백신만 맞는다고 과연 집단 거주 시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백신이 무언가 구원을 해주고 거주시설의 안전을 담보할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것은 오히려 거주시설에 갇힌 사람들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고 존중하지 않는 것이고 사회를 보호하기 장애인 당사자 인권을 보호하는 방식이 아니라 당사자가 배제된 상황에서 다른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타자화하는 방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신이 긴급탈시설에 대한 대답이 될 수는 없고요. 시설장이 장애인 시설이 거주인의 이해관계와 권리를 대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자기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열린문의 역설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화원 문들은 열려 있지만은 이분들은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왼쪽 사진은 어떤 것이냐면 작년 내내 예방적 포트 격리를 하면서 이분들이 시설의 열린 문 밖에 한 걸음 이상 나오지 않는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그러나 잘 보시면은 오른쪽에 시설 원장이 장여성 공감이 문 밖에서라도 이들을 보고 싶어서 방문할 때마다 함께 서 있습니다. 열린 문의 역설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중충적인 감금의 회로망이 작동하고 그 안에서 시설은 강한 위계와 권력을 가지고 이들이 움직이는 것을 통제하기가 더 원활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반대하고 장애인의 입주하는 어떤 아파트에 반대하는 어떤 이런 연판장이 붙고 이런 현실들 속에서 문이 열려 있지만은 결국은 모든 사회의 기반 시설들이 장애인들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작동된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실은 감금회로망을 우리가 주의 있게 볼 필요가 있고 정책이 감금회로망에 기여하지 않도록 긴급탈시설 투쟁을 강도 높게 진행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신화원 46년의 역사가 46년이 된 시설입니다. 사랑과 보호의 역사가 아니라 인권 침해의 역사를 자행해 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저희가 복귀할 필요가 있습니다.
90년도에 신화대화론에서는 감금방, 이들은 이제 보호방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원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고요. 그러나 서울시는 이에 대한 감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던 과오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 보고서에는 그래서 감금방이라는 표현도 쓰지 않았고요. 보호방에서 체벌의 흔적 없이 사망했다라는 말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긴급 사안이 발생했을 때 감사라는 것은 상당히 주도 면밀하게 진행이 되어야 할 텐데요. 신화원에 이 사실을 미리 통보하고 난 후에 감사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말미를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대부분은 서면으로 대체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90년대부터 드러났던 이런 인권 침해의 역사들에 대해서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에까지 이르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 원생 수를 채우기 위해서 당시에 비장애 아동을 입소시키기도 했고요. 작업치료란 명목으로 꼰드 작업에 8세에서 10세의 아동에게 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국가가 사업자 등록을 하면 관리 감독을 하니까요.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한 노동에 노출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신화재활원은 46년 동안 계속 황씨 일가가 요직을 차지하면서 그의 아들이 지금은 또 이제 원장으로 있으면서 시설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혀 외부의 모니터나 투명적인 운영이 보장될 수 없는 것이죠. 자, 이런 통치의 체계가 역사적으로 계속 유지되어 왔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시설화가 무력해진 장애인 당사자를 설명하는 말로써 시설화라는 말을 사용했다면은 우리는 이제 장애인을 관리하고 통제되는 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게 만들고 자기결정권을 훼손하고 인권을 짓밟는 이 시설화의 메커니즘, 시설화, 사회가 시설화 시키는 메커니즘에 집중해서 시설화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설화된 사회에서는 탈시설은 지배 권력의 문제를 폭로하고요. 시설화를 가능하게 하는 정상성 중심의 균열을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렇게 시설화된 사회, 시설 사회에서 가족의 문제로 차별받고 가족의 부담이라는 이유로 시설에 장애인이 보내지는 것이 당연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 그리고 이주 여성, 노인, 차별받는 모든 사람들이 이 개인을 보호하지 못하고 가족이라는 제도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 속에서 시설화된 삶에 노출됩니다. 사회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속적으로 사회복지 제도에서 낙인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자긍심을 갖기 어렵게 만들고요. 시설화된 삶에 계속 머무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유지시킵니다. HIV 감염인에 대한 인권 운동을 하는 어떤 활동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요양병원이 있다면은 에이즈 환자가 퇴소할 수 있는 조건을 수반해야 한다라고 말하는데요. 만약에 좋은 시설이라면 퇴소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하겠죠. 하지만 퇴소할 수 없는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설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시설이란 조건이 성립할 수 없는 것이고요. 이런 시설화된 상황에서 전 사회가 이 시설화 유지에 함께 기여하고 있고 정책도 이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인권 침해는 심각한 피해, 신체적인 어떤 손상이라던가 사회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강간 성폭력 피해, 사망에 이르지 않으면은 이것을 인권 침해라고 바라보지 않습니다. 신화재활원에서 탈출하신 이분이 인권 침해를 호소하면서 저희에게 몇 가지 사례를 보내오셨습니다. 그 사례를 저희가 들을 수 있었는데요. 그분의 증언을 통해서 밝혀진 사례들은 이와 같습니다. 탈시설 권리 침해, 신체적 폭력과 위협, 종교를 강요하는 것, 인권 침해에 대해서 말해도 외부에서 개입할 수 있는 모니터링이 없는 것, 수많은 어떤 인권 침해에 대해서 이분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회는 지금 이게 이제 서울시가 권익공호기관을 통해서 이 사실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파악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은 장애인 인권 침해 사건은 그동안 학대 프레임, 그러니까 보호해야 되는 장애인을 왜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어? 라는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갇혀있는, 감금된 그 상태가 동등한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박탈시키는 것인데, 이런 어떤 동등한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자격이 훼손되는 이 상태
상태가 인권 침해임을 설명하려고 하기보다는 보호해야 될 사람들을 왜 구타했어? 왜 사망에 이르게 했어? 이 질문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한국 사회의 학대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화원에서 탈출한 이분에 대한 사건을 곧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것이고 장애인 권익공호기관에도 조사를 하고 있지만은 훈육과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관리와 통제, 개입, 지시 그리고 일상적으로 저는 가볍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이들이 가볍다고 생각하는 훈육이라는 것을 빙자한 어떤 이 폭력에 대해서 한국 사회가 어떻게 폭력이라고 읽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애인의 폭력을 사건으로 장애인의 인권 침해나 폭력, 시설화된 삶은 사건으로 이해하고 이들이 본인이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 육하 원칙을 모두 통과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이것이 사실임을 스스로 입증해야 되는 한국 사회의 어떤 인권 침해 이 조사의 방식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장애인이 앞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억압과 차별의 기제들 속에서 어떤 구조와 맥락에 노출되어 있는지, 왜 문이 열려 있어도 이들이 나오지 못했는지를 해석하지 못하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는 사건을 발견하기 어렵죠. 그래서 사망이나 심각한 구타, 노예 사건만 한국 사회에서는 인권 침해 사례로 드러납니다. 계속 자극적으로 강도가 높아지는 사례만 강요하는 거죠. 시설에서 장애인의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이들의 삶을 통제하는 방식은 이런 식의 프레임에서는 드러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넘어서기 위해서 뒤에 조민재 선생님과 이현주 변호사님이 제도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을 말씀해 주실 텐데요. 저는 한국 사회에 싸우고 있는 진보적 장애인 운동과 그리고 인권 운동이 함께 연대해서 어떠한 가능성들을 만들어 왔고 앞으로 만들 것인지 어떤 점을 주요하게 봐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대의 회로망, 감금 회로망을 격파할 수 있는 연대의 회로망이라는 것들로 마지막에 내용을 정리하고 싶은데요. 네, 긴급 탈시설과 탈시설 운동이 국가의 과오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시작으로서 탈시설 지원법을 경유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문제 제기들을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싸움은 장애인은 물론이고 시설 사회를 살아가는 사회적 소수자의 권과 권리를 되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학대만으로 설명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설에 감금되어 있는 그 상태가 곧 차별이다, 인권 침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를 되찾아가는 과정, 이 과정 안에 신화재활원의 긴급탈시설 투쟁이 놓여져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탈출한 강모 씨의 이 증언과 목격과 경험이 한국 사회가 들어야 될 상당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진희 대표님 감사합니다. 정말 열띤 발표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진희 대표님의 발표를 들으면서 자장으로서 이 내용을 어떻게 정리할까에 대한 상당히 괴로움과 한국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들었습니다. 이것을 동시통역으로 듣고 계실 육하 대표는 이 열띤 내용을 어떻게 통역으로 들으셨을까 상당히 궁금해지긴 합니다. 예, 이진 대표님은 코로나 시기에서 그 신화재활원을 통한 그 거주시설 확진과 예방적 코호트 격리의 모순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이에 대한 긴급 탈시설의 필요성과 이거 제도적인 그 지원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설의 인권 침해의 현실에 대해서 포괄적인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시설을 둘러싸고 있는 감금의 회로망, 제가 회로망이란 단어가 처음에 제가 강의 제목을 읽으면서도 회로망이 무슨 뜻이지?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회로망이 오타인 줄 알았어요 처음엔. 그런데 이런 둘러싸고 있는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진희 대표님은 이과 출신이 아니실까라는 추측을 해보는데요. 그럼 개인적으로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정도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제 토론을 시작을 해주실 텐데요. 토론은 먼저 조민재 대구 장애인 차별 장애인 지역 공동체 조민재 사무국장님부터 그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대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 지역 공동체 조민재입니다. 제가 오늘
자리에서 간단하게 토론으로 말씀드릴 점은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이 시설 거주인의 삶이 어땠는지와 그리고 이제 대구가 한국에서는 코로나 1차 대유행 시기에 가장 또 격전지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의 상황들을 많이 기억에 담고 있어서 오늘 이렇게 토론에 나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장애인 단체 활동가로서 그 지역의 장애인 거주 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청암재단의 이사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주 시설 이사로 활동하는 이유는 이 탈시설과 앞으로 이제 시설 폐쇄를 위한 그 과정들을 거치기 위해서인데요. 그래서 오늘 앞선 지금 발표하신 내용들이 이 지역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국의 코로나19 발생 현황 한국은 핸드폰만 키면 바로바로 나오는 나라니까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그 토론문을 썼을 때 확진자가 89,000명대고 사망자가 1,600명대였는데 오늘 다시 또 확인해 보니까 확진자가 이제 93,000명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대유행이 이제 거의 1년을 넘어가면서 사실 초창기에는 오늘 몇 명이나 확진이 됐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거의 이제 여러분들도 일상에 그냥 익숙해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일일 확진자를 세세하게 챙겨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이제 확진자가 꾸준히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한국은 2월에 1차 대유행이 도래했었고 8월에 2차 대유행 11월에 3차 대유행까지 해서 지금 이 대유행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요. 유행 양상은 여러분들 다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1차 대유행 때는 대구 경북 중심으로 있었고 2차 대유행, 3차 대유행은 이제 서울을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데 1차 대유행 당시에 사실 대구에서 이 활동한 사람으로서는 당시 장애인 감염병 매뉴얼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장혜영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지원 체계 관련해서 이 부족한 부분들이 계속 노출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좀 보냈었고요. 2, 3차 대유행 때는 매뉴얼은 보건복지부에서 나왔지만 사실 예방적 코호트 격리와 이용시설 휴관, 학교의 휴업 등으로 사실 반인권적인 고립을 당해왔다라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분들과 가족분들은 굉장히 심각한 고립과 스트레스 속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애인 확진자 및 사망자 현황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IT 강국이라고 자부하는 나라죠. 그래서 신속한 감염 경로와 동선이 안내되고 감염 현황이 실시간으로 사실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의 장애인 확진자, 격리자, 사망자 통계가 제대로 관리되고 공개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장애인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아직 공식 통계로 복지부가 딱 발표하거나 이런 건 보지 못했고요. 다만 이제 그 남인숙 국회의원님이 발표하신 그 정부에 이제 자료를 요청했겠죠. 그것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2020년 12월 9일 기준으로 전체 코로나 확진자 중에 장애인의 비율은 약 4%인데 이 중 특이점은 사망자 중에 장애인 사망자는 21%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자 중에 장애인 사망자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만큼 이제 코로나가 이 장애인분들에게 굉장히 위험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체계적인 지원과 집중적인 정책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반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내 집단 감염에 대해서는 작년의 자료를 통해서 봤을 때는 최근에는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민간연구소 자료만으로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나눔문화연구소에서 2020년 7월에 발표한 시설 내 집단 감염 현황을 확인해 보니까 1위가 요양병원이었고요. 2위가 폐쇄병동 형태의 의료기관, 정신병원, 그리고 3위가 일반 의료기관, 4위가 종합병원, 5위가 장애인 거주시설이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이제 국가 통계가 나오면 더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국에 이렇게 쭉 이제 집단 시설에서 발생한 감염 현황들이 지금 그림으로 나와 있고요. 여기서 빨간 줄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장애인 관련된 정신병원이나 장애인 거주시설입니다. 지금 작년 7월 통계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아졌음을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정신병원의 구조적인 문제를 조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대구에 있었던 제2미주병원과 대실요양병원,
한 곳은 정신병원이고 한 곳은 요양병원이었는데요. 이게 사실 같은 건물이에요. 저희 집 바로 제가 예전에 살던 집에 바로 건너편에 있는 병원이거든요. 대로변에 있고 아무도 여기가 사람들이 이런 대형 엄청난 병원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이 병원 안에서 3층부터 7층까지는 요양병원에서 확진자가 100명이 나오고 정신병원 8층에서 12층까지의 정신병원에서 또 확진자가 196명. 그러니까 사실은 한 건물 안에서 296명이라는 확진자가 어마어마하게 나왔던 사건인데, 사실 이제 보도나 통계 안에서는 이제 두 개 병원이 마치 다른 곳에 있는 것처럼 사실 이렇게 한 건물에 밀집되어서 이런 이제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고 거주 환경이 좋지 않은 공간이 집단 감염이 너무나 잘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이런 한국 사회의 병원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청도 대남병원은 뭐 한국에 계신 분들은 뭐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총 114명이 감염됐었고 코로나 대유행 당시에 굉장히 이제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당시에는 이제 사망자가 그렇게 한국도 많지 않았는데 전체 사망자가 한국에 11명일 때 이 대남병원에서 사망하신 분이 7분이었습니다. 그만큼 사실 이 정신병원 폐쇄변동이라는 구조 자체가 얼마나 이 집단 감염에 취약하고 끔찍한 구조인 것인가를 저희가 알 수 있었고, 한국은 그때 2월 24일에 이제 코호트 격리 조치를 발표했었고 장애인 단체에서 굉장히 반발하고 인권위에 긴급 구제 조치를 요청하면서 이제 이송이 결정되는 그런 과정들도 겪었습니다. 그래서 지속되고 있는 시설 내 집단 감염 현황에 대해서 사실 단체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로서는 굉장한 무력감을 느낍니다. 뭐 경기도 라파엘의 집 35명, 강원도 장애인요양원 48명, 그리고 서울의 신화원 70명까지 계속 집단 감염은 일어나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이 긴급 탈시설이라는 의제 자체가 국민들이 인식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워낙 장애인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타시도보다 앞서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긴급 탈시설에 관련된 의제도 이렇게 이제 장애단체들이 힘있게 가져갈 수 있는 반면에 사실 지역에 있는 시도에서는 긴급 탈시설에 대한 이야기조차 꺼내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들이 너무 괴롭고 답답하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전국의 시설들이 예방적 코호트 격리가 너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언론사의 인터뷰에 장애인 거주시설의 종사자 인터뷰인데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든 2단계든 3단계든 상관없이 장애인분들의 무조건 외출 금지, 보호자 면회 금지, 외부인 출입 금지,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보고 철저를 10개월 동안 매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아주 자랑스럽게 인터뷰하신 것 같아요. 그만큼 관리에 철저히 신경 쓰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으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부분은 장애인 거주인분들한테는 굉장히 심각한 기본권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고, 이것에 근거하고 있는 것은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 제7판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2단계부터 외출 외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라고 해서 뭐 긴급한 사항은 요청하면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이 지침은 사회복지시설로 전달되면 거의 무조건이죠. 아주 위급한 상황이 아닌 이상. 그래서 이제 2단계부터 무조건 금지가 되고 있고, 사실 시설 종사자분들은 외출 외박이 다 가능하잖아요. 같이 이제 하는 게 아니고 외출 외박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접촉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 생활인들한테만 이렇게 외출 외박을 금지한다는 것이 방역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여전히 의문인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선 이진희 대표님이 잠깐 소개는 해주셨었는데 이게 대구시가 올해 초에 이제 발표한 공문이거든요. 이 공문에 보면 이제 장애인 거주 시설에 대한 외출 외박 금지를 아예 명시해서 그냥 사회복지 시설에 다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이것 때문에 대구 장애인 단체들이 반발을 했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대구시가 내놓은 조금 구차한 변명이라는 것은 시설 거주인들이 종사자에게 외출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외출할 수 있다, 오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생활인들에게는 이 지침 자체가 외출 외박이 그냥 자연스럽게 제한되는 근거로서 느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장애계 긴급 탈시설
촉구에 관련돼서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거의 다 돼서 한국에서도 이제 라파엘의 집단 감염 이후에 UN CRPD 협약 19조를 근거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앙까지 이어져 왔고요. 그러나 코로나19 대유행 속에 퇴보하는 탈시설 정책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최의원 국회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보면 2020년에 입소 장애인은 2,251명인데 비해 탈시설 장애인은 843명으로 시설 입소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 사회가 훨씬 더 안전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설 입소가 늘어나는 이 상황들이 문제가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국가에서는 대통령의 국정과제임에도 불구하고 탈시설 예산은 신규 설치비 약 2억 원에 불과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답답하죠. 그리고 긴급 탈시설 지원은 뭐 법적 근거가 없다라는 이야기는 정부가 맨날 하니까요. 그래서 장혜원 국회의원께서 2021년 2월 25일 날 감염병 예방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죠. 코로나 긴급 탈시설법이라고 해서 오전에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근거로 이 법이 통과되면 조금 더 이제 신화원과 같은 상황들이 2차, 3차로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여러 가지 힘을 모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과제는 긴급 탈시설 정책 도입과 함께 국가 차원의 탈시설 정책 및 예산 수립이 시급합니다. 시급하다고 제가 활동할 때부터 10년이 넘도록 계속 모든 활동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답보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답답하고 2014년에 유엔에서도 공고했고 2019년에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탈시설 장애인 로드맵 수립을 공고했지만 한국 정부가 2021년에도 아직까지 그 어떤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자립을 희망하지만 자립하는 분은 연 1%에 해당하고 있고요. 선택받은 분들이 되고 있는 거죠. 아이러니하게. 그래서 이제 주거, 활동 지원 서비스 연금,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에 관련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고 오늘 이 포럼이 끝나고 나서라도 이 전국적인 장애인 단체들 간의 지속적인 논의와 투쟁을 통해서 긴급 탈시설 촉구와 그리고 탈시설 제도와 반드시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1차 대유행 시기 대구에서 대유행 시기에 장애인 감염병 매뉴얼이 없었고 2, 3차 때는 휴관, 휴교, 코호트 격리 등으로 많은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이 고립되었고 스트레스 많이 받아왔다. 그리고 집단 거주시설과 집단 폐쇄 공간이 집단 감염의 취약점이 더 있었다라는 것을 발표를 통해서 알 수 있었고요. 그러나 이제 시설 입소보다는 탈시설보다 시설 입소는 계속 늘어가고 있다라는 현실적인 고민들까지 나눠주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마지막 토론입니다. 사단법인 두루의 이주원 변호사님 모시고 토론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주원 변호사입니다. 앞에 두 분의 발제를 굉장히 인상적으로 들었는데요. 쿤푸 보오리 대표님의 경우에 법률가로서 또 장애인 당사자로서 인상적인 활동을 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참고로 한국에는 그런 장애인 문제에 관심이 많은 장애인법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법률가들이 모여 있는 장애인법 연구회가 있는데요. 여기와 제가 속한 이 연구회와 대표님이 속한 그 단체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연대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대표님께 좀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혹시 답변을 들을 시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말씀 중에 대표님이 손을 다치면 도움을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시설에서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혹시 거주 시설이 하나도 없는 사회는 혹시 상상해 보지 않으셨는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진희 대표님 말씀은 너무 가슴이 뜨겁게 그리고 정신이 번쩍 들게 제가 정말 잘 들었는데요.
이 신화원 관련된 문제가 제가 나름은 모니터링을 하고 좀 계속 협의를 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몰랐던 부분도 있었고요. 투쟁과 협상이 지금은 조금 더 우선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앞서서 그 쿤푸보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 옹호 활동도 저희가 놓치지 않고 더 열심히 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제가 사실 준비한 내용, 나누고 싶은 내용은 좀 많았지만 앞에서 워낙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말씀해 주셔서요.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그 내용은 탈시설 전반적인 그런 우리나라에서의 탈시설 운동 등의 진행 경과와 탈시설 운동의 현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탈시설 진행 경과는 지금까지 있었던 시설의 인권 침해 사건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전후로 해서 있었던 실태 조사 그리고 탈시설의 중요한 소송, 연구 용역, 시범 사업 등의 내용들을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요. 장애인 당사자들의 도전과 경험과 운동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서 장애인 거주 시설의 현황을 이제 보면 물론 시설을 정원을 축소하는 그런 변화가 있긴 했지만 여전히 시설은 굉장히 많고 장애인 거주 장애인들의 숫자도 3만 명 안팎으로 계속해서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시설을 축소시킨다, 정원을 축소시킨다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탈시설이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리스트는 시설 인권 침해가 문제됐던 그리고 언급된 사건들인데요. 사실 언론이나 논문 등의 어떤 자료에서 정말 앞서 얘기 나왔던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큰 사건으로 이렇게 이름이 나온 그런 것들만 쓴 것입니다. 그래도 굉장히 많죠. 2005년 그 도가니로 알려진 그 이나원 사건 그리고 또 서울판 도가니라고 하는 인강원 사건 등 해서요. 사실 언급되지 않은 시설의 인권 침해 사건들은 또 무수히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사건들이 아니라 2018년, 19년, 2020년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인권 침해 사건들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인강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때 공대위가 꾸려지고 저도 이렇게 법률 지원을 위해서 이렇게 동참을 했었는데요. 다행히 그 이제 인권적인 마인드를 가진 그런 이사님들로 이사회가 교체가 되고 지금은 탈시설을 지원하는 그런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탈시설 소송이 2010년 초반에 있었는데요. 이제 서울과 충청도 지역에서 그 시설에서 나오고 싶은 장애인 당사자들이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지금도 부족하지만 그 당시엔 정말 지역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인식이 팽배했었는데요. 운동이 정말 중요하지만 소송이 가진 효과를 저는 이 소송을 뒤에 배우면서도 한번 생각을 했는데요. 장애인 당사자들이 시설에서 나오고 싶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고 장애인 단체와 법률가들이 법조문을 샅샅이 찾아서 당시에 사문화되어 있던 하지만 지자체의 요구하고 역할을 명시하고 있는 법률 조문을 찾아내서 탈시설 소송을 했고요. 그것을 계기로 지역사회에서 지자체가 당사자들의 어떤 필요, 욕구를 확인하고 가능한 조치가 무엇인지 절차를 밟아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탈시설 운동을 또 굉장히 크게 지원하는 효과도 있었고요. 그 소송을 계기로 이렇게 당사자분들이 나와서 특별한 집들이를 하기도 했었고 또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실태조사와 연구 용역들이 2000년대 초반부터 최근까지 계속 있었는데요. 제가 속한 사단법인 두루에서도 인권위원회의 발주로 장애인 탈시설 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를 했었고요. 그리고 주거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은 다 이제 공개된 자료들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실 수 있고요. 이러한 연구들이 쌓이고 국가 차원에서 나름은 제5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에 탈시설 주거지원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기기도 했고요. 또 지자체 차원에서도 서울시의 경우에는 장애인 지원주택 제도나 탈시설화 계획을 1, 2차에 걸쳐서 수립하고 최근에는 시설 단위 장애인 탈시설 모델을 개발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나 대구, 광주 등에서도 탈시설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있죠.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당사자 중심의 운동인데요. 지금 서울의 마로니에 공원에 그
마로니 공원에서 운동을 시작하셨던 8인의 그런 어떤 정신을 기리는 이런 동판이 만들어져 있고요. 이렇게 장애인 당사자들이 굉장히 척박한 시기 때부터 나와서 본인이 그 삶을 선택하고 나오고 또 열악한 환경에서 살면서 투쟁하고 동료들을 또 이제 이끌어내고 이러한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탈시설이 가능하지 않나, 앞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모든 노력들이 기반이 돼서 작년 말에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장혜영 의원도 함께해 주셨고요. 68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실제로 탈시설에 법적 근거가 없다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법률에 그러한 내용을 담았고요. 탈시설이 무엇인지도 담았고 탈시설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는 시설은 즉각적으로 조사하고 탈시설을 지원할 수 있게 돼 있고요. 10년 안에 단계적으로 시설을 축소시키면서 폐쇄하는 그 과정에서 또 시설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탈시설 운동의 현안에 대해서 2가지만 쟁점을 제가 공유하고 싶습니다. 먼저 중증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인데요. 가장 탈시설 문제에 있어서 제가 겪었던 어려운 점은 중증, 특히 발달 장애인, 나오고 싶은지 안 나오고 싶은지 다른 사람이 알기가 어려운데 억지로 나오게 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탈시설이 권리라면 그 권리를 당연히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헌법의 인간의 존엄과 같이 거주 이전의 자유나 열거되지 않은 권리도 보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도 시설에 사는 사람이 장애를 이유로 거주 이동의 자유를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되어 있고요. 따라서 자립생활은 스스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 장애인이 자신의 생활 방식과 일상생활 활동에 대한 선택과 통제의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은 의사표현을 우리가 비장애인이 알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의 경우에 입소를 했던 것부터 과연 자의였을까, 스스로 결정한 것일까? 의 관점에서 전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많은 경우 타의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타의에 의한 입소에 의한 권리 침해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탈시설은 권리의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권리 협약도 자립적 생활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고 앞서 토론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탈시설 로드맵을 수립할 것을 권고받기도 했습니다. 많은 경우에 발달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와서 지역사회에 사는 것은 위험하다. 장애인에게도 좋지 않고 지역사회에도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미국의 페너스트 연구라고 큰 페너스트라는 시설이 폐쇄되고 난 이후에 시설에서 나온 장애인들의 삶의 변화를 추적한 14년 동안 추적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비용도 과연 비용이 더 많이 들까? 꼭 그렇진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사회에 적응해서 어떤 일종의 문제 행동이라고 계속 지적되는 그런 행동들이 더 개선되는 것도 중증 장애인들이 더 컸다라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사나이라고 얘기되었던 닉이라는 굉장히 중증의 발달 장애인이 페너스트 시설에 있었는데요. 자해나 타해가 너무 심하고 소위 말하는 문제 행동이 너무 심해서 1년 동안 감금돼 있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분도 이제 나오게 됐는데요. 20년 시설에서 나온 지 20년이 지나서 너무 그런 그 시간 동안 소위 말하는 문제 행동이 없이 굉장히 사회에 잘 적응하고 사셨습니다. 이분이 세상을 떠난 후에 그분의 삶이 그 삶 자체가 보여준 탈시설의 효과를 사람들이 기리면서 이분의 이름을 별자리의 이름으로 땄다고 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도 이 영상을 앞부분만 꼭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여기는 화장실인데 여기는 화장실, 여기가 이제 베란다. 청소가 잘 안 되죠. 여기는 이 청소기도 내가 돈 벌어갖고 산 거고. 조그만 방은요 키티방으로 꾸몄어요. 이불은요 분홍색 키티. 네,
소고기랑 같이 한번 먹고 싶어요. 소고기. 아, 이거 맛있겠다. 언제쯤? 네, 시간이 되면 다 사실 이걸 더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아마 저도 인터넷에서 찾은 겁니다. 시리얼 뭐 탈시설 이렇게 검색하면 나올 것 같은데요. 발달 장애인들이 실제로 이제 지역 사회에 나와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굉장히 정겹게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권리의 충돌 문제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가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직업의 자유와 충돌된다라는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의 노동권도 고려가 되어야 하는데요. 시설은 장애인을 위한 정부 정책에 따라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 변화하면 노동 정책도 그에 따라서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설을 소유했다는 사람들의 재산권과의 충돌 문제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물론 사유재산적인 측면이 없진 않지만 장애인 거주시설이 정부의 그 장애인 지원을 위한 어떤 그런 중요한 정책을 실현하는 공간으로서 그 공공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뒷받침해서 탈시설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이것을 이유로 탈시설이 멈추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팬데믹 시설의 탈시설은 앞에 발제나 또 조민재 국장님의 토론에서 이미 잘 언급이 돼 있는데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내용은 생략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그 장영현 대표 발의하신 감염병 예방법도 꼭 통과될 때까지 저희가 입법 운동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보여드린 그 영상에서 탈시설을 한 분을 지원하는 사람이 공간에도 있습니다. 지원주택에도 코디네이터라는 분의 역할이 있는데요. 이제 그분이 탈시설 한 장애인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물어봤을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사람이 커 보인다. 마음이 커져서 그런지 오묘하게도 그냥 사람이 커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너무 멋있었습니다. 제가 참고했던 내용들을 여기 같이 공유해드리니까요. 짧은 시간 너무 많은 내용을 담으려고 했었던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주연 변호사님께서는 탈시설 진행의 경과와 그간의 탈시설 운동의 현안들 그리고 인권 침해 사건들과 실태조사 관련된 내용들과 정말 많은 내용들을 담으시려고 노력하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건 담지 못했던 오늘 발표하지 못했던 내용들도 이후에 자료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시간이 가긴 했는데 지금 그 토론이 유튜브를 통해서 질문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질문이 들어온 거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카 대표님도 계신데요. 그 유카 대표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그 핀란드 내 시설 내에서 장애인이 시설 밖으로 나오게 하기 위한 긴급 탈시설 제도 등이 현재 핀란드에 있는지에 대한 질문과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예, 핀란드에도 시설이 있다라고 유카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통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한국은 30인 이상 시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핀란드에서 아까 유카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시설은 규모가 어느 정도 규모인 건지를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실지 준비가 되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Yes. I think you can hear me. 잘 들리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감사드리고요. 또 앞서 훌륭한 한국어 관련된 발표들 감사드립니다. 한국 동료들의 발표를 들으면서 한국이 핀란드보다 훨씬 더 진보적이다, 훨씬 더 앞서 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핀란드에서는 우리가 좀 조용히 있는 편입니다. 또 관심도 또 아무래도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런 노력에 대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핀란드에서 시설 거주 대안과 관련해서는 1987년부터 여러 가지를 추구해 왔습니다. 지난 30년간 우리가 어떤 활동 보조 체제를 갖추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 거주의 대안으로서 활동 보조 제도가 있습니다. 핀란드 정부에서는 따라서 항상 이런 활동 보조 체계를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들은 이미 오랜 역사를 가지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벗어나기가 아직 어렵습니다. 한 세대 이상 더 걸려야만 자립생활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서는 이 시설이라는 것은 시설에 투자하는 것, 그 금액을 보면은 사실 그 규모를 가지고서는 같은 그 자본금을 가지고도 활동 보조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인권의 문제라기보다는 경제성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우리가 특히 정치인들에게 어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 캐치하지 못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보면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가 캐치하지 못한 것 같아서 핀란드의 시설의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혹시 유카 대표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Yes, sorry, I missed that question. 예.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지 못했네요. 그 시설의 규모를 보면은 10년 전 같은 경우는 수백 명이 하나의 시설에 살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50명에서 100명 정도까지 일반적으로 시설 거주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경우에는 100명에서 몇백 명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에 몇 명의 거주자가 있느냐가 그 중요하다기보다는 사실 시설 규모가 작다 하더라도 굉장히 문제가 심각할 수도 있고 그 부분도 고려돼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전에 이주원 변호사님께서 그 토론을 하시면서 유카 교수님한테 제안하시고 싶었던 내용들을 말씀하신 게 있으셨는데 다시 한번 제안을 해주시겠? 유카 대표님한테. 예. 네? 괜찮습니다. 예. 마이크. 네, 들리시나요? 네, 대표님. 네, 아까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했던 것은 말씀 중에 이제 대표님께서 손을 다치면 이제는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내가 시설에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언급을 하셨는데요. 혹시 거주 시설이 하나도 없는 사회는 상상해 보지 않으셨는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에서는 시설을 10년 안에 이제 다 없애는, 거주 시설을 없애는 그런 법안이 발의되었고요. 그러한 사회를 우리가 지금 이제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Yes, thank you for the question.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The government of Finland is doing the 핀란드 same thing. 정부 또한 사실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설을 점점 줄여나가고 있고요.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The necessary part of history is 사실 having institutions. But 역사적으로 I think also 보면 that 항상 most 시설을 countries are 갖추었던 getting 것 rid of 같습니다. those. 그런데 And 지금은 it's 많은 a 국가들이 change of mindset 시설을 없애고 of 있는 것 같고, institutions 그래서 to more 탈시설화로의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활동 보조라든지 다른 대안들을 더 많이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시설의 제도가 아직 좀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확고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하루 중에 몇 시간은 활동 보조를 제공하는 것, 제가 원하는 것은 제가 다치면 활동 보조를 원할 텐데 그게 가능하지 않다면 제가 어쩔 수 없이 시설을 가게 되고, 그러면 저는 아마도 소송을 제기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그 오늘 발제하신 두 분과 그 토론에 참여해주신 두 분께서 짧게 한 마디씩 남겨주시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유카 교수님부터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짧게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Yeah, just briefly, it was very nice to join you here, and I would very much like to visit your beautiful 함께 하게 country 되어 someday. 기쁩니다. And meanwhile, 기회가 되면 while we 한국을 have 꼭 the 방문했으면 COVID going 좋겠습니다. on, so we can 지금은 keep in 코로나가 contact 있기 때문에 online. 그래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계속 연락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진희 대표님. 네, 시설 안에 감금해 놓은 역사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장애인 차별을 해결할 수 없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식의 강도 높은 인권 침해를 경험했는가, 어떤 욕구를 가졌는가가 아니라 감금된 그 상태, 사회로부터 분리한 상태가 곧 불평등이다. 이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설이 폐쇄되어야 한다라는 한국 사회 운동이 계속 힘을 갖고 나갈 것이라고 기대하고 신화제도로 긴급할 시설 투쟁도 그 과정 안에 상당히 중요한 투쟁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투쟁을 외쳐야 될 것 같은 발언이었습니다. 예, 주민재 예. 국장님. 예. 동서를 막론하고 시설 문제의 본질이 비슷하다라는 것들을 인식할 수 있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함께 투쟁했으면 좋겠고요. 그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그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선택 의정서가 아직 비준되지 않아서 그 국제 뭐 소송 같은 걸 아직까지 못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핀란드에서 이렇게 소송하는 얘기 들으면서 아, 우리도 빨리 소송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주연 변호사님. 아, 네. 네, 들리시나요? 아, 네. 조 국장님 소송하실 때 꼭 같이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장애인법 연구회에서 꼭 부오리 대표님을 초대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고요. 또 연대에 손을 또 내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특히 오늘 주제 중에서 자주 언급됐던 예방적 코호트에 대해서 저희 단체에서 지금 좀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의견이나 사례도 좋고요. 무엇이든 혹시 나눠주실 부분이 있으면 제가 속한 사단법인 두루나 장애인법 연구회로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뜨겁게 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첫 번째 분임 세션 첫 번째 주제가 누구도 시설에 남겨두지 않는다였습니다. 그 탈시설 지원법이 발의가 되었고 이것을 통해서 향후 10년 이내 이 법이 제정된다면 향후 10년 이내에 더 이상 시설의 그 시설이라는 공간이 사라지고 지역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사회를 함께 꿈꾸면서 만들기 위한 투쟁을 여기 계신 온라인, 오프라인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